이번 주 그곳에 가고 싶다 해서 선정한 기업이 네.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금융권 취업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은행 하면 일단은 한번 지원해 보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보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혼자 생각하시는 의미. 그렇군요. 네. 금융권 취업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뭐 탑이죠. 탑 예. 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문과 끝판왕이다라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한국은행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필기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이쪽은 두 분도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하신 예. 것처럼 여기도 이제 뭐 한 번에 가신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준비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전 그만큼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을 생각하신다면 좀 많이 준비하시고 예.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은행 고시의 정점, 한국은행. 어떤 곳인지 좀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가 볼까요? 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고요. 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은행의 역할은 아니죠. 통화 신용정책의 연구 및 결정, 그다음에 국내외 경제 금융조사,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건전성 관리, 또 지급 결제 시스템 관리, 경제 통계 산출, 원화 발권, 외환 보유액의 관리,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등을 담당하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우셨던 GDP라고 하죠. 네. 국내 총생산 역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설립한 무자본 특수법인이나 한국은행법 등 법령에 의거해서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알리오라든지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속하진 않지만 그 어느 네. 곳보다도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다른 은행들은 이제 최고 수장을 장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총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한국은행 수장의 명칭은 뭐 한국은행 장이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은행 총재인데요. 예. 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막강한 분이라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고 해서 장이 아닌 총재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 부처의 수장하고 이제 동급 대우를 받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정부기관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고요. 한국은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좀 뭐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잘 아시겠지만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예.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뭐 화폐를 발행하는 역할을 네.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나와서 한국조폐공사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조폐공사가 발행을 하는 곳은 맞는데 사실 조폐공사는 그걸 이제 화폐를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곳이고 실질적인 발행 기관은 여기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한국은행이고요. 두 번째 역할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통화량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물가가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심장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일반 은행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맡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찾아가면 은행은 돈이 부족하게 되겠죠. 따라서 은행에서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돈을 조금씩 나누어서 한국은행에 맡겨 놓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준율이라고 합니다.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이 지급 준비율을 통해 또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돈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감소가 되겠죠. 그 반대의 상황은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은행의 은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안에 외국 돈도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거나 수입하게 되면 외국 돈이 필요하겠죠.
또 필요로 할 때도 외국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외국과 무역이 활발해서 외국 돈이 많아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적정한 양의 외국 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정부도 국민들한테 세금 거두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바로 한국은행에 예금했다가 필요할 때 찾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벗어나야 되는 독립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5가지 역할들이 보면 정부라든지 금융기관과 연결된 이런 역할이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이 은행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두 분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죠. 뭐 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했다. 뭐 이런 네, 기사를 좀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의 생활과 바로 좀 연관될 수 있죠. 금리를 또 올린다. 금리를 또 낮춘다 하면 우리들이 항상 벗이죠. 평생 같이 가는 벗. 바로 대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야 대출이자가 좀 싸지겠구나 비싸지겠구나 이렇게 연관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는 금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막 나요. 예를 들어 한 시중은행 A가 금리를 굉장히 높이 줘서 하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저금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년에 8번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기준이 되는 금리냐? 금융기관, 그다음에 환매 조건부 증권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리면 다른 은행에서도 금리 올릴 테니까 사람들은 저축을 늘리고 대출을 조금 줄이겠죠. 또 저축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다 보면은 시중에서 쓰이는 돈이 조금 적어지겠죠. 네. 반대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사람들은 이자를 덜 내고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쓰게 된다. 따라서 시중에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은 한국은행이 돈을 우리한테 풀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묶어가는 걸까요? 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분들이 조금 주목하면은 좋을 만한 이슈 어떤 것이 있을지도 짚어보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금리를 무엇했다? 동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점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냐 아니면 낮은 수준이냐 거기에서 동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겠죠. 보니까 제가 좀 히스토리를 갖고 왔습니다. 금통위가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16일에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니까 당연히 기준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걸 보니까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그해 5월 28일에 또 0.75%에서 0.5%를 또 낮췄다는 건 지금 경기를 침체의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통화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네.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금리가 0.5%였는데요. 지난 15일에 또 금통위를 열고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 총재님께서 지난달에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하셨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신다면 요거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해 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 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금리는 항상 굉장히 큰 이슈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연내에 인상이 됐을 때 우리 사회나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좀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부터 볼게요. 비전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 아까 얘기했죠. 통화량을 조절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목표를 이뤄야 되는 곳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에이스라고 해서 3가지 앞글자를 좀 딴 전략 방향이 있죠. 네. 그래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 협업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문성, 준비된 정책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전략 목표 같은 경우에 정책 영역 확대 및 정책 수단 확충,
조사 연구의 질적 고도화. 전 이 조사 연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보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더욱더 정교화된 데이터 값을 추출할 수 있겠죠. 다음에 단계적 경영 인사 혁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실 때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있어서의 조금 관련된 인재인지 또 어떤 쪽을 조금 나는 뭔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성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이제 지붕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밑에 기둥들이 이제 박혀 있네요. 에이스가 그러네요. 또 받쳐주고 네. 있는데 이 비전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향하는 가치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나요? 조직 가치를 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네. 좀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익이죠. 한국은행은 국민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요. 또한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의 은행인데 정부와는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또 책임, 주인의식, 열정, 책무를 투명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 얻어야 되고요. 소통은 임직원 간의 소통, 그 다음에 국민과의 소통이 있고요. 전문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 통찰력으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한국은행의 채용 공고를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상황에 좀 많이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뽑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채용 예정 인원을 보니까 50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예. 채용 분야는 경제, 경영, 법, 통계, 컴퓨터라고 해서 채용 예정 인원이 아무래도 이 경제학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원하실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쟁률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직무를 보니까 정말로 참 제가 봤을 땐 재미가 하나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경제 동향 조사 연구하고 통계 편제 분석 업무하고요. 통화 신용정책, 외환, 국제금융, 금융시장 업무, 또 시스템 안정 업무, 지급 결제, 발권 출납, 내부 경영, 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업무 등 여러분들이 뭐 내가 경제학이기 때문에 어디만 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한국은행의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전공과 조금 무관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되니까 하나 정도는 조금 타겟팅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직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거시적이어서 네.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뷰를 조금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이분은 경제통계국에 무엇을 조사하냐? 지출국민소득팀입니다. 지출. 예. 그래서 국민 계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GDP 있죠. 국내 총생산 중에서 지출,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좀 많이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측정하는 지출 국민소득 통계를 편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통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통계학이신 분들 이런 거 조사하시겠죠. 그 다음에 경제니까 경제학 쪽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통계 정확한 편제를 통해 통화 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지금 물가가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분은 외자 운용입니다. 아까 외환자금 한다고 했죠. 외자 운영원인데 이분은 리스크 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보통 리스크 매니지먼트 R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라 RM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관리하냐? 바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법학이신 분들이 이쪽에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원칙 하에 외화자산 운용 업무 들여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팀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한다. 리스크는 무엇으로 관리한다? 법적인 기준으로 관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분은 금융안전국의 비은행 분석팀, 중요한 것은 비은행입니다. 비은행. 자, 증권이나 보험회사 등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동향과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 식별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한다. 즉 저는 이쪽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긴 해요. 금융거래가 다변화되고 있죠. 네. 금융기관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의 그 중요성이 좀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연관성을 따진다면 경영학이신 분들이 그나마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IT 나왔습니다. 전산정보국의 서버팀입니다. 하는 금융망, 외환, 전산망 등의 금융망을 관리 운영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서버팀에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담당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쪽 전산 쪽은 눈에 드러나는 업무는 아니죠. 네. 하지만 전산이 마비가 됐고 문제가 터지면 큰일 나죠. 네, 그런 것처럼 책임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책임감을 바탕으로 어떤 일들 수행했던 역량, 성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좀 핫해서 점점 이쪽에 대한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바로 금융결제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팀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여기에 필요한 IT 기술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고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파일럿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위한 컨설팅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이쪽도 역시 IT, 그래서 경제와 IT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좀 포커싱을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조사국의 국제무역팀 해서 국제무역이니까 국내외의 경제 동향 분석하고 향후 경제 상황 전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업무라 주요 교역 품목 및 국가별 경제 상황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수출입 동향 분석 전망 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저번 달에는 어떤 제품 수출이 좋았다, 안 좋았다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경제 현상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도 역시 경제와 통계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조금 더 강점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투데이 잡스에서 저희가 은행권에 관한 채용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GDP라든지 CBDC라든지 이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지원 자격에 대한 허들도 높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가은 씨 전공이 경제학. 경제학이시잖아요. 네. 한번 지원해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업은행이면 재밌잖아요. 어딘가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저도 하면서 참 죄송하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무엇인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자칫 잘못 실수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아마 내일 모레인가 미국에서 FRB라고 하죠.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그 회의록이 공개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도 지금 테이퍼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다 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걸 다시 돈을 걷어들여야 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고민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런 관점에서 신문 기사도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원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네. 다만 지방인재라고 해서 지방인재 지원 시에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여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주신 지방인재, 뭐 지방인재라도 기준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이거는 또 기준인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업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네.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놨습니다. 되게 좀 넉넉하게 줬는데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속하는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 졸업자, 졸업 예정자, 그다음에 뭐 중퇴, 재학, 휴학 중인자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은행의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자료가 공지사항에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이쪽 보시고 한번 나 그럼 이쪽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왠지 모르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엔 채용 절차도 길 것만 같은데 어떤가요? 뭐 한국은행에 대해서 뭔가 되게 많은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쌤 때문에 좀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심플합니다. 같이 좀 보시면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서류 전형 보겠죠. 자기소개서와 뭐 영어 점수를 같이 본다라고 하는데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꽃이죠. 바로 필기 전형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다 떨어뜨리고 이제
면접 전형 보고요. 그다음 신체 검사 다음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도 역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블라인드 채용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네.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도 기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가려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나와 있는 정의로는 학교명, 그다음에 학업 성적, 사진, 성별, 생년월일 등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방인재잖아요. 지방인재이신 분들은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청되어 있으니까 네. 이분들 빼고는 학교명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 시험할 때는 이제 본인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는 사진과 생년월일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죠. 이메일 쓰라고 할 때 학교 이메일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보통 여러분들 이럴 때는 포털 사이트 아니면은 뭐 쓰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한국은행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각 전형별로 지원 평가 기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서류 전형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서류 전형,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사실상 이제 한국은행의 경쟁률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평균 한 40대 1 정도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우리가 40대 1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되게 좀 귀여운 경쟁률이죠. 100대 1 정도는 돼야 네. 조금 좀 지원했구나인데 확실히 이쪽은 허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명 뽑는데 40대 1이라고 한다면 곱하면 얼마죠? 5, 4, 20에 한 2,000명 정도 네. 지원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서류 전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와 영어를 봅니다. 영어. 그래서 이 영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영어를 그럼 어느 만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기 시험에서도 이제 영문을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잘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영어를 그럼 다 보냐? 영어를 또 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집중적으로 본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영어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는 아마 내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사실 항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한국은행에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지원 동기, 그럼 당신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으로 어떤 지식, 한국은행은 보통 지식이 많겠죠.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태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묻고 있고요. 다음에 협업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 생활은 조직 생활이죠. 우리가 국민, 국가, 경제에 뭔가 안정화 이바지해야 된다 하는 목표를 해야지 내가 한국은행을 들어갔다가 경력 잘 쌓아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재미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버킷리스트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설마 나의 버킷리스트는 한국은행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작성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설사 그럴지라도 이건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제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경제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 이런 거 묻고 있는 질문들이라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500자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쓰시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500자가 나올 때는 두 가지씩 문장의 핵심만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말 악명 높은 필기 전형이죠. 네. 너 한국은행 올라고? 요 정도 시험은 본다라고 한국은행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네. 저 이게 무슨 암호문을 해독하는 것처럼. 궁금해졌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궁금해졌어요.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해 네. 보십시오. 그리고 야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두 가지 학술과 논술인데요. 학술은 이제 전공 관련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은 주요 경제, 금융 이슈, 인문학인데 배점 비중은 당연히 학술이 좀 높습니다. 이게 300점이고요. 논술은 100점이라고 합니다. 시간도 전공 학술이 2시간 30분 내외. 그다음에 논술은 1시간 내외니까 야, 손이 진짜 이렇게 덜덜 떨릴 것 같아요. 네. 다 보고 나면. 필기 시험에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간 관리를 좀 잘해라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냐? 배점이 높은 문제부터 잘 풀어야 되겠죠. 근데 1번부터 있다라고 해서 쉬운 거다라고 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텐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트레이닝하고 계시겠죠. 배점이 높은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항에 표기되어 있는 배점 고려해서 시간을 안 분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면 면접은 1차 실무자 면접과 2차 집행간부 면접입니다. 실무자 면접은 집단 토론과 심층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의 토론 면접은 우리가 토론엔 두 가지가 있죠. 찬반인 진짜 토론이 있고 네. 결론을 하나로 이끄는 토의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토론 면접은 토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들어가고요.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 근데 사실상 필기 전형에서 뽑는 배율이 1.5배에서 2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뜨리고 이제 거기에 남으신 분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한 역량을 갖고 계신 네. 분들일 것 같아서 다 저는 똑같이 똘똘하고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는 내가 더 똑똑해요 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그리고 정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태도, 마음가짐, 책임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는 집행 간부 면접. 말 되게 딱딱하네요. 그쵸. 집행 간부 면접은 당행, 집행 간부 등 면접위원들이 여러분들을 개인 또는 그룹별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또한 여기는 이제 인성 검사를 좀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회생활, 대인관계 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검사로서 여러분들의 조직 적응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번 본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신뢰도에 있어서의 큰 이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쪽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성검사 좀 보셨을 테니까 그런 네. 차원으로만 해주시지 뭐 따로 준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악명 높은 필기 전형에서 네. 논술 말고 전공학술이 네. 얘는 오지선다겠죠? 아 이건 학술이 쓰는 부분입니다. 아, 다 주관식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암호문을 좀 힘드네요. 해독해 보시면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아까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하는 일이 조금 이제 국가의 어떤 경제 위기 관리 뭐 네. 이런 게 주로잖아요. 네. 그럼 좀 보수적일 것 같은데 네. 면접 태도나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뉘앙스를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지원자들은? 근데 또 너무 나는 보수적인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예. 보수적인 사람이 아닌데 네. 한국은행에 들어가게 제가 되게 보수적인 척을 한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비전, 전략 방향, 전략 목표 그 다음에 특히나 아까 조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봤었잖아요. 네. 네. 공익, 중립, 책임, 소통, 전문성인데 사실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내가 뭐 보수적이다, 개방적이다 이런 부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조직 내에서 같이 조직의 비전을 같이 보고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물가가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물가가 지금 싼 것 같아, 비싼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네. 그죠? 나는 지금 금리 올려야 돼. 나는 떨어뜨려야 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러면 내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개인적인 어떤 나의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라기보다는 그래,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니까 그쪽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조직 적응성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동참해 주신다는 차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면접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태도. 적극적, 어떠한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태도인가랑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두 가지 사항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조직 적응성, 그다음에 적극성,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 협업 능력 요 세 가지가 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보여주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정말 똘똘한 50명이 이제 채용이 네. 되면은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게 됐어요. 어떤 네.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최초 근무 예정지는 한국은행 본부 및 16개 지역본부인데요. 일반적으로 최초 부서에서 2, 3년 내내 근무한 다음에 여타 부서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강남, 강릉,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전남 본부에서부터 포항 본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한 2, 3년 정도를 근무하신 다음에 네.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아까 지역 인재 있었죠. 네. 예. 여러분들이 서울 이외에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에서 근무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똘똘한 50명이라고 하니까 그 소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좀 생각이 나긴 했는데 네. 네, 지금 이 한국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 팁도 들어볼게요. 저는
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셨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내 실력을 잘 발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운인데 그 운은 갑자기 뭐 떨어지는 그런 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분히 준비하시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저는 그런 운이 여러분들한테 좀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 들어가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하셔서 그 운을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